해도 돼요?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어, 오늘 그 기업 회생, 회생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하고 절차는 쉽게 아실 거라고 보고, 이 이해와 절차보다는 실제 실무적인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업을 케어하면서 어떤 경우에 기업 회생에 권유를 하고 또 그거를 가이드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 이런 실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선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한 개요를 몇 페이지인가요? 10 몇 페이지를 절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나을 듯 하네요. 앞쪽에 대한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흔히 이거 약칭으로는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하고요, 도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작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는 거, 다 통합됐다는 그거 그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법인 회생하고 법인 파산이 뭔지에 대한 거는 또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뭐 기업 회생 절차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 채무회생법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1조를 제가 요약해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회생 절차. 그러니까 재정적 파탄이니까 가장 한 게 이제 돈이에요. 돈. 재정적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흑자도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기업 회생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 이제 채무하는 거를 유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이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는 실제 현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기 때문에 100% 갚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예해 주는 경우, 이제 연차적으로 갚게 하는 그런 경우에 가지고 100% 상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실제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보여줘 가지고 좀 봤습니다. 제가 당초에 지금은 다른 회사 지금 가서 지금 뭐 시야를 하고 있는데, 전에 있는 회사도 당초에 처음에 조사위원이 조사를 할 때는 100% 상환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채가 튀어나오면서 100%가 아니고 이제 한 45% 정도 상환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게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여야 됩니다. 채무자는 기업이겠죠. 대개 이제 개인 회생도 있습니다. 채무자라고 그러면 돈을 갚아야 하는 자. 이게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채권자죠. 주로 채권자고 주주인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채권자라고 통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주인 경우도 있고. 뭐냐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채무자가 주주를 100% 관계 있죠.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이제 뭐 친척, 뭐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생이라든지 자녀들 명의로 이렇게 지분을 좀 나누어서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수관계인으로 해서 100%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때로는 이제 지분이 주 채무자가 뭐 4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몇 명의 이제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주주인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주주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의 법률적인 관계를 법원에서 조정해 가지고 회생을 도모한다. 회생할 수 있도록 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모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법률 관계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뭐 용어가 거창할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채권 채무 관계를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거거든요. 탕감해 주는데 어떤 근거에서 탕감을 해주지 무조건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 판단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만이 회생 절차 인가를 해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재산을 청산할 때의 가치하고 또 계속 기업 가치라는 얘기는 통상 회생 절차에서는 준비 연도를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10년간 얼마를 벌 수 있느냐 그거를 토탈 더합니다. 더하는데 그냥 통상적인 수치만 더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환산해 하게 돼 있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10년 동안 금액이 지금 기업에 있는 자산을 청산하는 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서 인가를 내줍니다. 인가의 요건이 되는 거죠. 요건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회생 절차를 들어가면 포괄적인 어떤 권리 행사에 중지 명령을 내리는 이제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금지하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청산 가치나 계속 가치를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주고 아까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조정해 준다는 얘기는 뭐 탕감해 준다고 일부 탕감해 준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감해 준다, 일부를 조정해 준다. 조정해 주는 것도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간을 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얘기는 뭐 있고, 요게. 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 절차 이제 개시결정 신청을 내는데, 신청을 그럼 어디다 내야 되느냐. 이제, 신청을 어디다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재판 관할입니다. 이건 기업회생은 법에 의해서 모든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관할 법원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채무자 주소지 그러니까 채무자라는 거는 법인이면은 법인 주소지죠. 법인 주소지에 관할 법원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 그러니까 뭐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원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해당되는 거고 서울에는 서울 회생법원이 해당됩니다. 서울은 올해 전에는 이게 서울중앙지원 내에 파산부가 있었는데 그 파산부가 독립해서 서울 회생법원이라는 법원장이 있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서울 회생법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가능합니다.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곳 외에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관할 회생배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등법원 관할은 더 훨씬 포괄적이죠.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수원이나 용인 이런데 수원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용인이나 수원 이런 데는 수원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고등법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빨리 회생을 하고 싶다, 속도감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서울 회생법원에 내는 게 빠릅니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가면 4개월이면 인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갔을 경우에. 근데 제가 전에 관할했던 그 회사는 8개월 갔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오래 갔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게 다른 것보다는 채권자가 주채권자, 또 두 번째 채권자, 상거래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조사 확정 재판이라고 있는데, 채권 신고를 하는데 채권 신고를 제때 안 했거나 채권 신고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나중에 그 채권 신고한 거에 대해서 시부인을 하게 돼 있는데, 시부인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거는 부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하도록 해서 저희 그 관리인은 이거를 시인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이런 서류 미비로 부인해라 이러니까 실제 상거래 채권자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조사 확정 재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한 4-5건이 됐고, 5건인가요? 4건인가 5건 됐고, 그 다음에 또 과정에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 우리은행에서 회생담보권자인데, 이 회사에서 그 담보물 감정을 이제 그 기업 회생이 들어가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데 너무 저가로 감정을 했다, 돈을 덜 주기 위해서 저가로 했다라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 조사확정 재판이 상당히 바로 날짜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일이 늦게 잡히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을 냈어요. 너무 늦게 잡히니까. 그 담당 판사도 이제 다른 이걸 관할하는 판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제3의 판사한테 배정을 시켜요. 근데 그 판사도 이런 사건들 많고 다른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 관할하는 재판이 많기 때문에 일정을 미루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 늦어졌고, 또 그 판결에 따라서 또 이제 서로 의견 조율이, 채권자하고 관리인하고 의견 조율이 또 안 되는 바람에 최종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고요. 결국에 이제 관리인 채무자 측에서 일부 수용하는 걸로 해서 결국 또 동의를 받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이제 주 채권자가 또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몇 번 찾아갔습니다. 몇 번 찾아가서 동의를 얻는 과정에 여러 가지 회생 계획안 수정도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채권자는 동의를 못 받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고
2, 3차 관계인 집회에 가서 주 채권자가 부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3 채권자도 부동의하면서 결국에 이 회사는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 주주 이렇게 이제 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동의, 부동의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회생 채권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하면 통과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생 담보권자는 4분의 3,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내야 되는데, 주 채권자인 유동화회사가 지분을 36%인가 7%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부동의를 하면 이 퍼센테이지에 이르지 않아서 결국에 제3 채권자도 부동의를 했습니다. 부동의한 사유가 이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개시후이자 부분에 대해서 주 채권자인 유동화회사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게 아닌데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판사가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선례가 나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려운 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주 채권자가 부동의하면서 여러가지 꼬여서 결국은 이 회사가 인가를 받지 못하는 8개월이라는 다른 회사보다 2배로 많은 시간을 끌면서까지 인가를 받지 못해서 다시 지금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회사가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았던 경우에는 주 채권자가 부동의하면서 정족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부동의한 업체가 다시 동의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동의한 거를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는, 전에 맡은 업체는 거기서 동의해주겠다라고 했고, 여건 변화, 그러니까 그 공장을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그 공장을 살 사람을 무색해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져와라,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판 관할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2, 3차 집회 가서 인가가 못 받았다, 그러면 폐지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시 재회생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요건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직권으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법원에서 할 수도 있고, 관리인이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뭐 물론 채무자가 할 수도 있고, 관리인, 뭐 채무자하고 관리인하고 대부분 요즘에는 같습니다만, 관리인 불선임하게 되면 채무자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회사가, 좀 전에 제기한 회사 말고 지금 맡고 있는 회사는 회사가 두 개인데, 한 회사는 지금 파산 선고가 돼 있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거는 기획회생이 지금 진행 중인 회사인데, 이거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 관제인이 나와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파산 관제인은 대부분 변호사가 와서
지금 있는 자산을 전부 매각해 가지고 그거를 채권자들한테 암배에서 나눠주고 모든 게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채권자 개시결정 신청을 하면, 그러면 언제 개시 신청을 하면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누가 하냐면 물론 판사가 하죠. 판사가 하는데 판사가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않고 그 밑에 이제 관리위원들이 있어요. 관리위원들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에 대한 거를 모아서 이제 판사한테 뭘 하면 판사가 그걸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판사가 이제 그 관리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를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신문. 직업도 이제 신문이라고 그래요. 신문이라고 하는데, 신문을 해서 이 기업 회생 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재판장 명의로, 이게 기업회생제도가 3심제도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있고 판사가 2명이 있습니다. 재판장 명의로 개시 결정문이 내려옵니다. 개시 결정문이 내려오면 그때 이제부터 이제 제1회 관계인 집회 기일 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채권 조사 기간, 이 일정을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해라, 이런 결정문들이 내려오거든요. 그 내려오면 그 기간에 맞춰서 이제 이런 실제 이제 실무적인 일을 쭉 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 내리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이내에 걸리는 거고,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인을 이제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불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선임한다는 얘기는 채무자, 그러니까 보통 회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파탄의 책임이 대표자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또 아니면 채권자들이 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이 부당하다고 어떤 의견 제시를 한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합니다. 우리 같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 가서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직에, 제가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러면 이 기업 회생에 용어가 상당히 많고, 그럼 어떤 관리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채권자 협의회도 있고, 또 조사위원도 있고, 또 법무법인의 대리인도 있고, 또 관리위원도 있고, CRO도 있고 이런데,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관리인은 회사가 이제 전에 용어로는 법정관리죠. 기업 법정관리, 기업 회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법원에서 이쪽에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이 회사의 내용은 잘 모르면서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부분을 법원에서 선임해서 관리인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DIP 제도, 미국에 있는 DIP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이 회사를 제대로 아는 분을 관리인으로 두고 대신에 저희 같은 사람을 법원에서 선임을 해서 관리인을 견제를 하고 중소기업의 이런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거를 좀 도와도 주고 여러가지 중재 역할도 하고 하라는 의미에서 그 CRO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통상 채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관리인 선임을 불선임을 한다. 그런데 이제 관리인이 선임되면 판사가 별 임명장을 줍니다. 관리인 채무자 회사 관리인 누구 해가지고 임명장을 줍니다. 이제 제가 판사 앞에서 임명장을 받는 경우를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조사위원 내기를 했죠. 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요, 목록 제출이라는 게 채권자들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목록,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제 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뭐 그 다음에 조세 채권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로 분류되거든요. 회생 담보권이라고 하는 경우는 쉽게 이게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은행에 뭐 공장 담보 제공하고 그 담보 범위 내에 있는 거를 회생 담보권 그러고 거기에도 이제 담보 가치가 대출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인 인적 보증만 가지고 대출해줬거나 순신용으로 해주는 거 아니면 깡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게 이제 회생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채권은 그야말로 세금이죠. 세금. 부가세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인 경우도 있고 기타 뭐 세금 뭐 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안 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월급은 주고 세금을 납부 이제 뭐 성급금으로 세금으로 떼놓잖아요. 세금 월급 주고 대신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는데 10일까지 납부를 하는데 그것도 안 내버린 경우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조세채권에 들어가는데 이런 걸 이제 체납한 경우 이런 게 이제 조세채권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런 목록 그런 이제 채권자들을 쭉 목록 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있는 회사인 경우는 채권자 목록이 한 50명 정도 돼요. 5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록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대개 이제 개시 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그러니까 개시 결정일로부터 2주 후 그 다음에 2개월 이하 그러니까 대개 14일부터 60일 사이에 목록 제출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지금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길게 안 가요. 길게 안 가. 4개월 내에 다 끝내려면 기간을 딱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목록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 제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들한테 채권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목록을 제출했잖아요. 법원에 제출하면 그 제출
기간 말로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내인데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이런 목록이 들어왔는데 이 채권이 맞는지 틀린지 신고하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맞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틀리다. 이번 더 많다.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뒤에 또 따로 나옵니다만은 시부인을 하거든요. 목록 제출하고 신고하고 그러면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거를 이제 채무자가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이제 이거는 부인하겠습니다. 시인해갖고 작성해갖고 제출을 해요. 이제 법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오케이 하면 법원에 이제 제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채권 조사라죠. 채권 재산 실태 또 재산 실태 기업 가치 요거는 이제 조사위원을 선임을 합니다. 조사위원을 법원에서 선임을 하는데 이제 이 법원 선임 이 조사위원들은 지금 뭐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위원 그러니까 주로 조사위원들은 주로 이제 회계법인들이에요. 회계법인들을 일정 자격 요건이 되는 들을 인력 이렇게 풀을 만들어 가지고 순번제로 이렇게 업체에 오는 순서 순번대로 이렇게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시결정 아까 뭐 얘기한 거 보면 이게 아까 1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결정문 보면 몇 시 몇 분 이렇게 매월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2017년 10월 19일 14시 16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점 전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전후에 했느냐 이게 갈려지는 거예요. 시간까지도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관리인 선임 얘기를 했죠. 아까 이제 관리인 선임은 대부분의 관리인은 회사 대표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법원에서도 관리위원회하고 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라는 거는 뭐냐면 관리위원들이 그 한 법원에 몇 명씩 있습니다. 여기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10명은 채 좀 안 되고요. 거기 이제 관리 뭐 위원장도 있고 거기 위원회하고 또 채권자 협의회라고 있죠. 제가 아까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데 채권자 협의회는 채권자들로 이제 그 협의회를 구성한 거죠. 구성하는데 중소기업은 거의 채권자 협의회 구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채권자가 뭐 은행 뭐 한두 군데 이런 데 있고 협의회 구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1주 채권자 의견을 듣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관리인은 선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채무자가 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런 모임을 갖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채무자인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는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이 한 사람이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또는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에 기인한 때.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 또 뭐 채무자의 이사, 뭐 채무자 지배인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은닉하고 또 중대한 책임이 있어서 부실 경영의 원인이 돼서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표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관리인을 제3자로 선임을 합니다. 또 채권자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관리인은 제3의 관리인으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고문이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문 내지는 무슨 용어를 상무 이런 식으로 부르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고문, 관리인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 있는 회사도 그런 분이 한 분 와 있는 것 같은데, 부르기는 상무라고 부르던데, 허가를 받아서 법률 또는 경영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면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법률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이런 기업 회생이라는 이런 게 직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해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CRO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의 업무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쪽 업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법무법인을 잘 선임을 하면 그분들한테 좀 그분들한테 돈이 나가니까 그분들한테 계약을 할 때 이런 업무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법무법인이 굉장히 기업회생 들어갈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에 했던 그 회사는 엄청 그 법무법인을 잘못 선임하고 돈도 많이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인가도 안 돼 있고 개인회생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돈을 줘가지고 개인회생도 못하고 있고, 법무법인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다가 업무도 잘 몰라서 서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을 거의 대행하다시피 일을 한 90% 일을 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제가 업무도 많이 배운 점은 있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간 회사는 법무법인 선임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많이 아시는 분을 했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런 이런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괜찮은데 회사가 계속 영속할 수는 있는데 자금 사정이 지금 어렵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체납을 했다. 그 다음에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체납을 해서 보증서 갱신이 어렵다. 근데 보증서 갱신이 어려우면, 보증서를 재발급이 어려우면 은행에서 보증서 담보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대출 상환하라고 한다고요. 그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돼서 어디서 이제 뭐 차입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려면 회사는 계속 일은 하고 싶은데 이런 게 되면 이런 경우에 기업회생에 1차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이런 경우를 이제 미리 이게 한 제2의 대안으로서
물론 이제 회사가 이런 걸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이렇게 해 보시고, 그게 이제 예, 첫째 아니고, 이게 이제 기업회생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대안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를 잘 되새기면서 기업회생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 유경험자들의 자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중소기업 사장이 이런 거를 영업하러 다니는 법무법인들이 있어요. 또 이런 걸 영업하러 다니는 이런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찍새라고 하죠. 그런 법무법인에 정만 두놓고 네가 이런 회사를 가져오면 내가 얼마 줄게, 이런 회사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크고 제대로 된 회사는 알아서 찾아옵니다. 알아서 찾아오는 거고, 왜냐하면 다 입소문이 다 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조심해야 된다는 회사도 있고, 또 이제 저희 뭐 동료 중에도 그런 회사에다 소개시켜 가지고 돈을 받고 막 이런 것도 받고, 또 굉장히 그 은밀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참 좀 안타까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회사는 기업 훼손까지 가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 기술 자금이라든지 정부 과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금을 축적해서 이런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게 이제 정도이고, 하다 보니까 자금 미스매치가 되고 정부 과제도 안 되고 뭐 기술도 부족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이제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이런 기업회생에 대한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뭐 인사했는데 제가 못 봤네요. 김의원 왔네요.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들어오셨고, 하여간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몇 번 이게 제 얘기를 뭐 전화로도 듣거나 아니면 여기서 들으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처음 듣는 분들은 법률적인 용어라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자주 듣고 그러면 또 이해가 쉽고, 또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또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관리인 얘기했고, 채권자 협의회 얘기했고, 조사위원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CRO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CRO라는 직무를 갖고 있는데, 아까 DIPG도 얘기했죠. 미국에서 태생한 건데요. 관리인이 이제 채무자로 두다 보니까 제3자에 대한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법원에서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법원 판사가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서울 여기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복수 면접을 봅니다. 두 사람 면접을 봐서 그 중에 이제 적합자를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3명 보는 데 있어.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3명 본다고, 3명 불러갖고 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수원지방법원에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원칙은 그 3심제이기 때문에 판사 3명이 와서 보는데, 제가 지방에는 2명 복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3명이 2명을 동시에 앉혀놓고 제가 면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다른 분하고
다른 은행 지점장 출신하고 저하고 둘이 봤는데 이제 운이 좋게 제가 됐고요. 여기 서울중앙지법은 한 30분 간격으로 봅니다. 30분 간격으로 한 명씩 들어오라 해가지고 보는데 판사가 두 명이 와서 보는 경우 있고 혼자 하고 이제 관리원하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판사 단독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이제 뭐 나름대로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이제 적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일을 시키면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자, 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채권자들과 원활하게 어떤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은행 관련자들을 CRO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 기업회생 들어가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은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데 많기 때문에 기업은행 사람들을 선호를 많이 하고 기업은행 뭐 지점장 출신들이 지점장급 이상 출신들이 또 이런 중소기업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지금 기업은행만이 아니고 지금 좀 많이 활동하는 데가 이제 우리은행 또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인물이 뭐 있죠? 또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나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계속 할까요? 여기 진행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 절차. 제가 여기까지 했죠. 채권 개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채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채권 조사하고 채권 조사는 목록 제출은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시부인은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절차가 목록 제출, 그 다음에 채권 신고, 그 다음에 채권 신고에 따른 목록 신고에 따른 시부인 이 과정이 이제 채권 조사죠. 이게 이제 채권이 얼마인지 관리인 입장에서는 채무가 얼마인지를 거의 이제 확정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총 부채가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거를 이제 거의 확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하는 단계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확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이자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이자 부분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시후이자 같은 경우 뭐 면제해 주는 경우 있고 뭐 4.5%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런 그 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있는 회사의 조세 채권은 처음에는 하나도 체납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는데 뭐 얼마 전에 4월 달에 개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없다고 했는데 안 낸 게 있더라고요. 금액이 적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됐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뭐 체납도 없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관계회사가 파산 선고를 함으로 인해서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돼 있어요. 왜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된 제2차 납세 의무자는 1차 납세 의무자가 파산 선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해서 2차 납세 의무자는 지분이 이 회사 지분이 한 70% 돼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납세 의무자인 지금 저희 회사한테 이게 왕창 그대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관계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계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계회사 주식 그 회사 잘 나갈 때는 그 지분이 환산한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오케이? 70몇 억이 됐어요. 70몇 억. 75억이 75억 76억 정도 돼. 이제 그 회사가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되니까 이거를 전부 제로로 작년에 이제 가치 평가를 한 거예요. 가치 평가를 하니까 파산 선고도 나기 전 결산에 났다. 그거는 부당하다. 요거는 송금 산입할 내용이 아니다. 해가지고 세금 추징이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한 12억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금만 해가 한 17억, 16억 몇천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나는 불복 신청을 낸다고 하고 하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큰 금액은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봐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갑자기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가지고 지금 복잡해진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시부인하는 관계에서 채권도 이제 추한 신고 기간이 있어요. 제 기간에 신고 못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주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시 추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위원 얘기했는데 그 조사위원들은 주로 이제 법원에서 인력 풀을 만들어서 회계법인들이 이제 되는데 회계법인들이 보통 두세 명이 3명 정도가 회사에 실사하러 나옵니다. 실사. 근데 주로 이제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 실태 조사를 다 하죠. 해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 향후 10년간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회사의 조사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이 조사 보고서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 이제 그 자료를 관리인한테 요청을 하고 관리인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대개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회사 몇 년 동안 대개 이제 5년 동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평균치를 낸다든지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매출액 이런 걸 이제 추정해서 내고 어떤 이 근거가 다른 채권자들한테 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네.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는 채무자가 제시하는 걸 가지고 또 실사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는 과감히 이제 떨궈내고 또
또 채무자가 제시하는 거가 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치를 만들어 가지고 청산가치하고 기업 계속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제출을 하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관계인 집회를 하게 돼 있어요. 1회 관계인 집회를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과거에는 1회 관계인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하는 경우는 채권자가 100명인가요? 300명인가요? 100명인가 300명인가요? 그게 넘어야 돼요. 넘고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뭐 리용으로 뭐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넘어야 되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신 어떻게 하느냐? 그 요약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 명의로 이 채권자들한테 보냅니다. 조사 보고서 요약본을 만들어서 채권자들한테 다 발송을 해요. 발송을 해서 그걸로 가름을 합니다. 그걸로 가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집회는 이제 회생 계획안을 만들거든요.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얼마를 벌어서, 회생 계획안은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회생 계획안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에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조사위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조사 보고서를 다시 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보고서에 조사위원이 오케이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내용이 많이 틀어지면 수정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있는 이 회사가 전에 있는 회사도 요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고, 다시 조사 보고서를 안 내려고 했고, 결국은 안 내고 좀 수정하는 걸 인정해주는 쪽으로 갔고, 지금 이 회사도 조사 채권이 새로 태어나면서 수정 보고서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낼 건지 안 낼 건지는 제가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이는 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생 계획안을 이제 제출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내라. 그러니까 계획안은 원래 최장은 조사기간 만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4개월 이내인데, 이게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의 가이드라인 최장 기한까지 끌었던 거예요. 이 끌었던 이유가 말씀드렸죠. 조사 확정 재판이 5건이 중간에 끼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회생 계획안들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는 내용도 회생 담보권이냐 회생 채권이냐 또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미뤘던 것이고, 회생 계획안 제출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제출하는 게 맞는데, 대개 이제 중소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채권자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동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제가 이 회사 가보니까 그런 거를 전혀 못했더라고. 지금 이제 금융권도 있고 대부분 금융권이고, 여기는 채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출 기한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제출을 해놨는데, 요 안에 분명히 수정할 내용들이 좀 있고, 또 이제 채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2, 3차 이제 관계인 집회를 합니다. 과거에는 2차 집회하고 3차 집회를 따로 했는데, 지금은 같이 통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집회는 이제 그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경우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의견 조율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3차 집회는 그걸 가지고 결의를 하는 겁니다. 찬성 반대. 근데 지금은 제가 한 달 전에 2, 3차 집회 법정에 시야로도 반드시 참석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재판장이 부장판사가 참석한 분들을 이제 딱 하면 뭐 괴회를 한 다음에 참석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주 관계인들 이제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는 게 이제 관리인, 그 다음에 관리인, 대리인, 법무법인, 그 다음에 조사위원, 그 다음에 CRO, 이렇게 이제 호명을 해요. 일어나서 이제 뭐 인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자들은 방청석 그 석에 이제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들어올 때 이제 사인을 해요. 들어올 때 사인을 하고 되게 이제 찬성 반대 그걸 가지고 와요. 뭐 찬성하겠다 반대하겠다라는 의견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오면 채권자 대표자가 오면 관계가 없는데 되게 이제 대표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직원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저 임장을 받았고 다 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동의할 건지 부동의할 건지를 이제 밖에서 사인하면서 이제 되게 표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찬성 동의가 몇 프로 부동의가 몇 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담보권조, 회생채권조, 주주조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요. 이제 판사가 이제 일일이 한 명씩 이렇게 찬성인지 어디 찬성 어디 반대 이렇게 하면 그 행정관이 다 표시를 해갖고 메모지를 넘겨줘요. 재판장한테 찬성 몇 프로, 담보권조 동의 몇 프로, 또 부동의 몇 프로, 회생채권조 동의 몇 프로, 부동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그거를 발표하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거는 가결되고 이거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결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이거는 부동의한 걸로 부동으로 인해서 가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관리인이 어떤 이제 법무법인이 되게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제 강제인가 내달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 요청에 의해서 다시 심의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종결하거나 가결되면 가결한 걸로 통화돼서 인가 결정은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는 그 회생계획안대로 수행을 하면 돼요. 수행을 하면 되는데 되게 이제 인가 난 다음에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수행을 하면 회생질차 종결을 땡겨서 합니다. 한다는 얘기는 상환 계획대로 일정 그 상환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는 걸 보고 종결을 시켜요. 종결시켜 버리면 탕감 받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상환하면서 법원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판단은 관리인이 해야 되겠지만 법원에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채권자가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안별로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회생 계획이 이제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인가 후에 회생 절차가 또 폐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수행을 못할 걸로 보면 법원에서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공장을 팔아서 이 대출을 갚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공장을 못 팔고 있어요. 못 팔면 내가 올 말까지 회생 계획 안에는 올 말까지 이 공장을 팔아서 채무를 얼마를 갚겠다. 그리고 뭐 조세채권 밀린 것도 갚겠다. 라고 했는데 공장을 내놨는데 안 팔려요. 못 팔아요. 그러면 회생 계획 안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폐지돼요. 그래 이제 법원에서는 그거를 팔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M&A를 많이 이제 시도를 하는데요. M&A도 중소기업 M&A는 되게 뭐 기술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데는 M&A 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다시 폐지돼 가지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시 이제 원위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만 날리고 제대로 이행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파산 선고까지 같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제 관리인 요청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판사가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파산 선고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파산 관장이 선임해 가지고 선고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막 좀 빠르게 막 진도가 나갔고요. 이 기업 회생을 하는데 중진공에서 기업 회생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진공에서 컨설팅은 무료는 아니고 비용은 아마 정부에서 일부 되고 일부는 아마 법인들한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걔들은 뭐 컨설팅이라고 해봐야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보고서를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끝나는 게 아니고 회생 들어가려면 별도로 회생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조사 보고서 작성하는 거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법인들 선임을 생략하고 그 보고서로 가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기업 규모가 작은 데예요. 기업 규모가 50억 자산이 50억 밑으로인가만 대상이 될 겁니다. 막 그 규모가 작은 데인 경우가 있고, 또 아까 뭐 기업회생 이거는 다 얘기한 거고요. 아까 조사위원 회생 컨설턴트가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이제 중진공 같은 경우고, CRO 다음에 감사 있는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인가나면 감사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한 거고, 또 이제 아까 여기 내용 나와. 간이로 하는 거. 여기에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 회생하고 엮여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정부 관련 기관이다 보니까 실제 제가 되게 공장을 팔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공장이나 뭐 이런 걸 팔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공장을 팔려고 내놓으면 뭐 공장은 쓸만하면 뭐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캠코 이런 데를 이용해서 캠코가 사가지고 이 회사가 좀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되파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백이죠, 리스백. 그러니까 이거를 캠코가 대신 사주고, 그래서 이제 그 사준 돈으로 부채를 탕감하고, 그 다음에 캠코가 니네 임대료를 얼마씩 내라 매달,
그리고 5년이나 3년 있다가 니네들이 대사라. 그 대사 주는 조건으로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는 있는데 실제 실적은 캠코가 실제 이런 걸 실행하는 경우는 아주 미미합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만 있지. 그럴 만한 이유도 이게 잘못되면 이 직원들에 대한테 이제 안 하면 본전이 안 하면 중간이나 가는데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 길게 5년 있다가 이걸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향후 매출 능력도 있고 또 기술도 있고 또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충분히 대사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걸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캠코도 알았다고 그러면서 오겠다고 몇 번 얘기하는데 결국 안 오더라고요. 이 본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결국은 부활이고 실제 또 얘들이 감정가에게 많이 해줘야 한 85% 정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한 15%는 자기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또 어디선가 구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뭐 사채업자한테 다시 또 뭐 기대가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사채업자도 굉장히 그 어떤 분석력 기업에 대한 분석력이 높아졌어요. 분석력이 높아져가지고 물론 이제 외형은 좋아 보이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돈을 떼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분들도 그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가지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쉽게 확실하지 않으면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소기업의 현실이 한번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 살아날 확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과거에는 한 10%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회생 인간 안 하는 경우는 한 30% 되는데요. 인간 와가지고 다시 폐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종결되고 다시 정상화되는 기업은 참 상당히 많지 않다. 많지는 않지만 있다. 현금 흐름이 미스매칭 되는 기업은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고 단지 이 기업의 대출을 탕감을 받는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하는 기업도 일단은 이 기업이 어떤 이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거래했던 기업들이 내가 니한테 돈을 얼마를 띠겠는데 내가 니한테 원자재를 대줄 때 이 일부 마진을 더 붙여서 네가 현금으로 살 경우나 주지 안 주겠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 오다 업체들도 야 니네들 이거 원자재 제대로 사서 니네들 납기 제대로 지키겠어? 니네들 직원들도 많이 잘라내고 원자재 구매하려면 현찰을 줘야 되는데 니네들 이거 납품 기일 지킬 수 있겠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거는 있어요. 법원에서 우리를 인정을 해줬다. 이 회사가 회생할 수 있다고 인정을 물론 채권자 니네들한테는 내가 다 못 갚지만 이 정도만 갚는 걸로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 줬지 않느냐. 나를 믿고 원자재도 좀 외상으로 좀 주고 응? 오더도 좀 주라. 그래가지고 믿고 이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 업체보다 다른 경쟁 업체보다 뭐 오더를 줄 때는 더 뭐 마진 폭이 좋다든지 또 원자재를
납품할 때 또 마진폭이 좋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또 개인적인 어떤 깊은 인연이 아니면 쉽지는 않다라는 거를 제가 많은 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케어를 하면서 굉장히 그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케어를 할 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알 거예요. 아, 저 친구가 우리 회사를 케어를 하는데 어떻게 자꾸 뭐 한 건수만 채워서 돈만 어떻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보이면 신뢰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내포되어 있고 내가 이 업무 외에도 뭔가를 많이 이렇게 저 친구가 오면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 오면 한번 방문할 때마다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때 이제 신뢰감이 쌓이면 이 일 말고도 그래 이번에 벤처 인증 뭐 하는데 또 하는데 연구소 설립하는데 좀 해줘 뭐 이런 뭐 필요한 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정보 과제 사업 같은 것도 또 있을 것이고 계속 이게 파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특허 같은 것도 내 가지고 기술금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기업을 여러 기업을 관장하는 것보다 쓸만한 기업 도움이 안 되는 기업들 여러분들 막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보는데 물론 영세한 그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참 좋아요. 좋은데 그 기업을 케어를 해봐야 여러분들 이게 생업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둘 때 돈이 되는 데 우선순위를 두시고 거기에 정말 이 열정을 쏟아주면서 그 일만이 아니고 그 외적인 일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여유가 있다면 그런 어려운 회사도 도와주면서 저 회사는 내가 지금은 도움을 못 주겠는데 내가 어느 순간 뭐 잘 되면 저 친구는 나한테는 참 고생은 많이 했는데 내가 쟤한테 준 거는 없다. 그럴 때 이제 그 원한은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국은 도외시하면 안 되고 생업이라고 생각하면 돈 되는 쪽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열정을 갖고 얘기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기업은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영세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지식이 많은 기업들도 있어요. 젊은 기업 오너들은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발달돼 있고 또 뭐 친구들까지 공유하는 거가 있고 뭐 정부 말고 뭐 지자체에서 각종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뭐 이벤트 같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감당해 내려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보다 한 가지라도 더 알아야 그분들한테 가이드를 해주고 또 그분들한테 챙길 게 생기지. 여러분들 그분들보다 더 모른다 그러면 도의시하고 우리는 당신네들 필요 없어. 없이도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하고 또 이제 타겟팅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야 될 거예요. 내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나한테 맞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할 거고 또 여러분의 또 특기도 있어야 돼요. 나만의 특기. 이 중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다. 한 가지라도 자신 있는 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기업을 처음에 이렇게 타겟팅을 할 때는 그 자신 있는 것부터 기업에 마케팅을 하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기업 원하는 저 친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네.
이거는 맡길만 하겠구나 할 때 그거를 해주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알아내면서 다음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뭘 마케팅을 해서 뭘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찾아내면서 그거에서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물론 그렇게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쭉 늘어놨는데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없으면 또 마치고 제가 이 기업회생 요 분야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제가 앞쪽 부분은 뭐 많았습니다만 앞쪽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생존율이라는 게그 뭐 100년 기업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이 보세요. 이게 벤처 기업 10개 중 6개가 3년 내에 폐업하고 뭐 소프트웨어 기업 5년 내에 폐업하고 이거 뭐 자영업자는 매년 100만 개 창업하고 85만 개 폐업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주원이 다 돈이에요. 다 돈이 없으면 뭐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뭐 그런 원한은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다 뭔가 나름대로 자신이 있고 공부도 했고 뭐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는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분야의 지식이 짧은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않은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왜냐면 돈만 있으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직원도 연봉 많이 주면 오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돈이 주 원인인데 이 돈을 마련하는 역할을 폐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게 관건일 것이고 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 기업은 안 되겠다 싶으면 가이드 해주면서 손을 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폐업을 하잖아요. 폐업하기 전에 이 기업들이 이 아이템이 계속 이어질 수 없다고 그러면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회생도 안 됩니다. 기업 회생도 뭐 물론 이제 억지로 하면 회생이 될 수는 있는데 결국은 가다가 다시 폐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이 안 나오면 결국은 기업은 폐업할 수밖에 없어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히 기업회생 한다고 돈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잘 이렇게 크게 뜨고 시야를 넓게 갖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깊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이쪽 오른쪽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기업회생 관련해서 조사보고서 내용하고 회생 계획안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있는 기업에 아마도 채권자들 동의 부동의 받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또 사례와 겹쳐서 또 이 오늘 혹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개요까지 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